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 교육 중에서 용도지구 편 강의를 준비합니다. 우리 앞 시간까지 이제 도시군 관리 교육 중에서 용도지역 편 공부했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종류, 모두 도시지역 안에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21개 용도지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21개 용도지역별 각각의 지정 목적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일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야간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실현 목적,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그리고 수산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다 하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내곡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 샀을 때 대지 면적의 몇 %까지 건축이 가능할까? 용도지역에서의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 면적을 규제하는 건폐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 땅을 샀을 때 건축 가능한 높이, 건축 높이를 규제하는 용적률까지 공부를 하신 거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까지 앞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여러분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살짝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개요 설명 좀 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가슴이 와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자, 용도지구가 무엇일까 보십시오. 우린 잠시 전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제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서 이미 개발했고 앞으로 개발할 곳을 용도 지정합니다. 뭐죠? 도시지역이다라고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다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크게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자, 도시지역이 구분되면은 그렇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은 주거지역이 뭐죠? 쉽게 아십시오.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에서 주거지역은 주거용도,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도, 그죠?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도의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주거지역 맞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업무용도의 빌딩이라든지 상가 건축, 상가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상업지역 맞죠?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공업지역이에요.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녹지 보전의 목적이죠. 녹지 보전의 목적.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 도시, 자, 이렇게 녹지 보전이 목적이죠. 근데 만약에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이라면은,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택가 주변 지역에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옆에 계곡물이 넘치면은 침수돼서 자연재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공장 건축을 막을 수 있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주거지역 위에다가 추가로 방제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방제지구는 글자 그대로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방제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재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건축을 못하도록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이 강화가 돼요. 이렇게 지정된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그 주거지역 위에 추가로 방제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서 건폐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이 어디죠? 상업지역은 아까 9878이니까 대지 면적의 90%, 80%가 건축이 가능하니까 건축물이 과밀화될 수 있잖아요. 건축물이 과밀화되니까 상업지역은 녹지지역보다 훨씬 화재 위험이 크잖아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의 화재에 대한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지정하죠? 그렇죠. 방화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녹지 보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건축지원이 강화가 되어 있어. 그 녹지 지역의 건축지원을 완화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녹지 지역 위에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지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용도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거죠. 왜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입법 취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 용도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이미 지정돼 있었어.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서 그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들. 네, 예를 들면 경관을 보존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화재를 예방하고 이런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부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지역 안에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봐요. 여러분 교재에 밑줄 그으십시오. 용도지구가 뭐냐면은 용도지구는 자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적용, 여기까지 미치면 되죠.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게 4년 전에 시험 문제였어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정답률이 40%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답 60%, 나머지 60% 이상이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답을 못 찾았을까요?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도지구의 종류만 그냥 외운 거예요. 기본적인 개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특징은 7곳인데 시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도지구 분류입니다. 우리 사람을 연구하려면은 일단 사람은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자 사람과 여자 사람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용도지구를 분류하면은 몇 가지가 있을까? 최소한 용도지구에 분류하면은 일단은 3가지 정도. 이 용도지구 분류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인문과정은 2가지 기본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를 분류하면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어요. 배우십시오.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뒤죽박죽 외우는 거죠. 체계가 없어.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 우리 인문과정 1회차 첫 시간에 배웠죠. 시도지사. 여러분, 시도지사는 국토교육법상 시도지사를 하면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이것도 배웠죠. 대도시시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가 얼마? 50만 이상,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대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은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시도별로 필요한 용도지구의 신설을 지역 여건상 필요한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해서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를 크게 분류하면 2가지입니다. 법령상 용도지구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될 수 있는 신설 용도지구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 이 2가지를 목차를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 목차를 분류만 잘하고 기본적인 개요만 이해를 잘해도 법 공부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분의 1을 버리고 암기 위주로 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럼 법령이 뭐죠? 법령은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입니다. 이 법. 이 법이 뭐죠? 국토계획법이잖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령은 뭐죠? 대통령령으로 해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이 법. 국토계획법이죠. 이 법 시행령. 이 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으로 용도지구를 9개를 만듭니다. 그 9개 중에서 5개가 대통령령으로 세분이 돼요.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야.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까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로 세분되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세분되면 다시 16개로 세분되잖아요.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로 9개를 만들고 대통령령으로 그중 9개 중에서 5개를 세부적으로 다시 나누어서 용도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와 시행령으로 세분되어서 만들어진 용도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워보신 적 없죠? 자, 그러면은 법령상 용도지구부터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와 시도별로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법령상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법령상 용도지구. 자, 화면을 올려보겠습니다. 법령상 용도지구입니다. 자, 용도지구, 법령상 용도지구. 자, 9개가 나와 있죠. 9개. 10번. 그 밖에 용도지구까지.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경관지구,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해서 그거에서 9개를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옵니다. 암기방법 필기해도 괜찮아요. 교재 옆에다가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화재 경고 특보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보, 특별보도가 있었어요. 화재 경보 특보,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용됩니다.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웃어주셔야죠. 자, 용도지구 세분화입니다. 용도지구 종류.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금 저희들은 공부하고 있고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든 9개입니다. 어떻게 오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 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전국의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이렇게 해서 연습합니다. 같이 할까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경관지구 있습니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있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가 있어요.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보호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복합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개가 있어요. 어떻게 했죠? 화재를 경고하는 특별보도가 있었다. 개들도 복종하고 취하여라. 개복치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고도지구 중요합니다. 고도지구는 밑줄 그십시오. 자, 쾌적한 환경 조성이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밑줄 그십시오.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지정 목적이에요. 그래서 암기하십시오.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뭐죠? 고도지구예요. 손님이 공인중개사 여러분 사무실 방문합니다. 소장님.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
이 동네는 고도지로 묻겠습니다. 고도지가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대답을 해야 되죠. 네,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규제를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입니다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네가 고도지구로 묶이면은 이 동네가 고도지구로 묶이면은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도시공 관리로 결정 못합니다. 이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는 네, 30m다. 라고 최고 한도를 결정해서 고시해버리면은, 결정 고시를 해버리면은, 최고 한도가 30m로 결정 고시된 이 동네에서 땅을 사면은 그 30m를 초과해요. 3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를 받는 거예요.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 30m 이하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도지구예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결정 고시하고 그 결정 고시된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규제를 받는 게 고도지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글자가 들어죠. 화재의 위험 예방. 이거 외우십시오. 화재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방화지구. 그리고 방제지구는 재예방 줄 것이십시오. 재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 취락지구 나중에 다시 합니다. 세분되면은 다시 할 거예요. 개발지구도 다시 해야 되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별표예요.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청소년 유해시설 등 미출 것이십시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대 입지 규제가 목적입니다. 특정 시세 입지 규제, 개발 입지 규제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세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복합 용도지구 별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도지구하고 방화지구하고 방제지구 그리고 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에서 지정 목적 꼭 암기하셔야 될 것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이 중에서 5개가 대통령령으로 세분됩니다. 5개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것들 5개가 세분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5개 용도지구의 세분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세분 5개제 세분 5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5개를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거 5개를 첫머리를 따서 암기하시면 되죠. 네. 여러분 교재 페이지를 이쪽으로 옮겨 오셨죠. 네. 이렇게 옮겨 오시고 17페이지죠. 교재 17페이지 오세요. 17페이지 오셔가지고 이 5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5개 법률로 지정된 법률로 만든 9개 용도지구 가운데서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세분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어떻게 오냐면 5개를 이렇게 봅니다. 경방, 보취계, 경방, 보취계 그렇게 봅니다.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세분되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경방, 보취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관지구는 이제 자연경관지구 그리고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되고요. 특화경관지구 3개 있으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됩니다.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로 세분됩니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세분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지구는 5개가 있어요. 개발지구는 5개가 있습니다. 네, 5개가 있는데 쭉 나와 있습니다. 주거개발지구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주거개발지구부터 산업유통 개발지구, 관광휴양개발지구, 복합개발지구, 특정개발지구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구의 세분까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예를 들면 자연방제지구, 시가지방제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것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일단 강의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증주 5개에도 이제 설명을 다 드리게 되죠. 네, 기본 이론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용도지구의 개념하고 그리고 용도지구 분류, 종류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 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로 오셔가지고, 16페이지로 오셔서 16페이지에 봅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지금 저희들은 용도지구의 분류를 공부하고 있어요.
용도지구 분류하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뭐죠? 그렇죠.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즉 이 법 시행령으로 지정되는 것을 법령상 용도지구라고 했어요. 법령상 용도지구가 있다. 지금 법률로 만든 용도지구 9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5개, 경방, 보취계,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경관지구는 3개가 있죠.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방제지구는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방제지구가 있다. 이렇게 그 종류까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전국의 시도지사. 이 법령상 용도지구 외에 전국의 시도지사.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들.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따라서 법령상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용도지구는 신설될 수도 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들도 나와 있죠.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에 의해서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이나 지정 목적, 그리고 신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이나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서 법정 용도지구, 자,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법정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전국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들은 시도나 대도시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정 용도지구 외, 즉 이때 법정 용도지구는 법령상 용도지구죠. 법령상 용도지구 외 새로운 용도지구의 신설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새로운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지구는 기본 이론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할 내용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그리고 그 용도지구별, 핵심이 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까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세분된 용도지구별 지정 목적은 이제 기본 이론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자, 도시군 관리구역 중에서 용도구역편으로 들어갑니다. 용도구역편.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을 보는 거죠. 여러분, 봐주십시오. 용도구역은 일단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개요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입문과정은 개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분류를 정확하게 아셔서 이제 앞으로 기본 이론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개요 이해와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죠. 자, 보겠습니다. 용도구역. 여러분, 여기는 인천광역시의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죠. 인천이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 자, 그러면 이제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시면 되겠죠. 여기는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인천시 녹지지역입니다. 네. 인천시 녹지지역이에요. 인천시 녹지지역에 그러면은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시 주변에 보이는 산지는 녹지지역이고요. 임야는 그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어놓고 이중으로 또 묶어버려요. 녹지지역에 지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린벨트가 있죠.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를 묶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개발 제한구역, 이게 용도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에는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제한구역 아니면은 무엇으로 묶게 되냐면 공원으로 묶습니다. 공원. 그 공원이 바로 법상 명칭, 공원의 정식 명칭이 따라하십시오. 도시. 자꾸 따라하셔야 돼요. 도시
자연,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되는 거죠. 두 개의 용도 구역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천을 예를 들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주변에 보이는 임야, 산지가 있는 곳은 대부분 녹지지역이고 동시에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린벨트 아니면 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여기는 인천인데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안 묶여 있죠. 안 묶이면은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됩니까? 시가지가 서서히 형성되어서 도시 외곽으로 시가지 개발이 확산돼요.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하게 시가지가 개발되면 이게 난개발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네,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이 지역의 시가지 개발 과정을 시가화라고 하잖아요.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 시가지 개발 과정은 시가화라 그러죠. 자, 시가지가 조성되는 과정이 무질서하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네,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거, 조정. 할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에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서한 시가지 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이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시가지 개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용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인천이잖아요. 인천은 서울에 없는 바다가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가 있다고.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 중에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와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네, 글자 그대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수산자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몇 개를 배웠죠? 4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4개의 용도구역이 각각 어떤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4개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공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어디에 지정되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는 기본 이론 강의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일단은 용도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용도구역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용도구역이 어디에 지정될까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구역이 뭘까? 한번 봐요. 이미 인천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이미 지정돼 있잖아.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지정되는 게 뭐죠? 용도지구잖아요. 여러분,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이미 지정된 용도지역이 있었다고. 그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이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죠? 용도지구예요. 용도구역은 뭘까? 이미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용도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무엇이 지정되어 있죠? 용도지구도 지정되어 있어. 이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내지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감기를 좀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성을 쌓아도 모래성처럼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그 용도 지역 위에 부가적으로 지정됩니다. 뭐죠? 용도 지구.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 내지 완화 적용할 목적으로 도시공 관리로 결정 것이 된 지역은 뭐죠? 용도 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줄 것이십시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용도 구역이라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지정된 용도 지역,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지정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더욱더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이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책 보지 않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비법이에요. 1년 동안 공인중개사 공부를,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시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부동산 공부를 공부하시고, 용도 지구가 뭐죠? 용도 구역이 뭐죠? 라고 물었는데,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없었다면 개념이 정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개념 정의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도시군 관리구로 지정과 변경 결정 고시할 수 있는 용도 구역은 개발제한구역부터 수단조합구역에 4개를 금방 배운 거예요. 누가 지정한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각각 어떤 목적으로 지정한지는 기본 이론 시간에 배우면 되잖아요. 밑에 자료는 만들어놨지만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뭘까요? 자, 지금부터 바꾸겠습니다. 자, 인천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서울로 바꿀 거야 하면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도 용도지구는 도시지구잖아요.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삼성동에 가면은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어요. 삼성동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던 땅, 한전부지. 한국전력 본사가 있었는데, 전라도 나주 혁신도시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나주에 이제 혁신도시를 한국전력 본사가 옮겨가니까 도시를 하나 만든 거죠. 여기 한국전력공사가 왔죠. 이제 본사 건물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살아야 할 가족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거죠.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주거 중심의 신도시가 건설된 거죠. 아이들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교육단지 학교가 들어오겠죠. 초중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 상가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혁신도시예요. 건설 비용이 만약에 15조가 들었다면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전력본사가 국가 공기업이잖아요. 이 강남의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나주 혁신도시 건설 비용을 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 나주 한국전력본사 땅을 비싸게 신속하게 매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 지역을 누군가가 땅을 샀을 때, 삼성동의 한전부지를 누군가 땅을 샀을 때, 그 개발 입지, 이 지역의 개발 입지를 규제해야 됩니까? 완화해줘야 됩니까? 이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개발이 가능해지니까 10조의 땅을 사서 15조, 20조 자산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자, 삼성동 한전부지, 자, 이런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개발할 수 있는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 줄 목적으로 용도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7, 8년 전에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개발할 수 있는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최대한 개발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제도적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개발 규제를 보장해 주는 거죠. 개발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것을 믿고 한번 말씀드렸나? 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에서 전부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당시 언론에서 시가 5조 6조 평가한 걸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정몽구 회장님이 10조에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이 땅을 가져갔죠. 여기다가
제2롯데월드의 버금가는 약간 높은 116층인가 110층인가 이렇게 메머드급 복합 건물을 빌딩을 지으려고 하다가 합격승인은 났는데 110층, 120층 빌딩 하나보다는 50층짜리 빌딩 3개가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수정 얘기도 시중에 나오게 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입지 비제 최소 구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법적으로 몇 개가 있죠? 5개. 개발 제한 구역과 도시 전용 구역과 시가와 준용 구역과 수단 조언 보호 구역과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용도 지역별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라든지 그죠? 예를 들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누가 지정하는지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 장관이죠. 국토교통 장관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 장관이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되는 거죠. 자, 이 용도 구역별 지정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4개가 있죠. 이 4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법적으로 갖고 있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서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어떤 개발행위를 제한할 건지 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입니다. 어떤 행위자는 개발행위 제한이에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에서 땅을 소유한 자에게 어떤 개발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어떤 개발행위를 허용할 건지 그리고 그 개발 제한 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국토교육부에서 정하지 않고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지정권자가 지정 목적을 암기하고 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입문과정에. 그래서 이제 용도 구역의 종류하고 용도 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에 중점을 두고 이제 입문과정에서 강의를 쭉 진행을 드렸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등 용도 구역과 관련된 지정 목적이라든지 지정권자는 나중에 1, 2월 입문과정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학습을 약속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공구역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전구역,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용어 설명을 이제 드리면 되겠죠.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건 또 한 번 시작을 하면은 이게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버되면 여러분 지루하고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부터 개요 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